예, 질문 있어요? 예, 제가 지난 시간에 어빌리티 바이어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잠깐 했었고 다시 한번 그 얘기를 좀 하고 오늘 하려고 하는 부분하고 조금 더 연결이 되니까요. 우선 지난 시간에 이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비와 브릿 사이의 소득 격차, 임금 차이 가운데 이제 일부는 교육 수준의 차이에 의해서 비롯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어빌리티 차이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빌리티의 차이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빌리티의 차이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교육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고 두 사람 사이에 소득 차이가 존재했을 때 그 소득 차이를 교육 수준의 차이에 따라서 나타난 것이다라고 해석하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몇 가지 뭐 나머지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하고요. 셀렉션 바이어스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교육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 이제 시그널의 효과가 있을 때 교육의 이제 시그널링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페이지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실제로 이제 교육에 따른 수익률, rate of return to schooling을 어떻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까? 네, 교육에 따른 수익률이죠, 그렇죠? return to schooling, 교육 수익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우선은 그 교육 수준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과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그룹의 소득 수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교육 수준의 차이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찾아보는 것이 우리의 리턴 투 스쿨링을 추정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그 소득 수준, 어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쿨링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나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별이라든가 혹은 이제 뭐 우리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해당되진 않겠지만 이제 인종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흔히 고려해야 되는 그 다음에 중요한 요소는 이제 experience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나이와 experience 사이에 관계가 있긴 있겠지만 노동시장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했는가가 사실 experience거든요. 뭐 대체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의 experience도 높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age를 사용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experience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보고 싶은 것은 교육 수준의 차이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밑에 이퀘이션에서 S가 교육 수준이고요. years of schooling, 교육 연수.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의 wage가 되겠죠. wage의 로그를 취한 것입니다. 로그 wage. 그러면 S는 교육 연수니까 1년 더 교육을 받을 때 로그의 임금이 얼마나 상승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뭐 혹은 뭐 몇 퍼센트 상승하는가. 이 베타가 바로 리턴 투 스쿨링이 돼요. 교육에 따른 수익률. 그래서 그냥 여기 변수를 로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웨이지를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퍼센트로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대체로 웨이지 대신에 이제 로그 웨이지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베타라고 하는 값을 찾게 되면 그럼 이 경우에 이제 이게 퍼센트가 되는 것이죠. 교육 1년 더 받을 때 소득은 몇 퍼센트 상승하는가 베타 값을 잘 찾으면 그게 바로 리턴 투 스쿨링이 됩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서로 동질적인 어빌리티 바이어스라고 하는 것이 없는 정말 똑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어요. 그럼 이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평균 임금과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의 평균 임금을 계산한 다음에 이 둘의 차이를 구하면 그게 바로 rate of return to schooling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로그 차이겠죠. 로그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점들은 각각의 사람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만큼의 교육을 받았고 교육 수준이죠. years of schooling, 교육 연수 이만큼의 교육을 받았고 이 사람의 소득은 로그의 임금은 이만큼이라고 한번 해보죠. 어떤 사람은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소득 수준도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 여러 데이터들을 이제 그림으로 한번 모아서 점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 슬라이드에서 교육에 따른 수익률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데이터가 주어지면 가로축의 변수가 교육 연수 S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의 변수가 로그의 Y니까 바로 기울기가 되겠죠. 베타라고 하는 값은 지금 이 그림에서 기울기가 될 거예요. 이렇게 잘 찾아보면 어떤지 이 데이터들을 잘 설명하는 어떤 직선의 그래프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이 직선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return to schooling이 될 거예요. 이렇게 베타를 찾아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어빌리티가 높은 사람들이 교육을 더 받을 가능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어빌리티가 낮은 사람들이 교육을 적게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앞서 봤던 에비와 브리스의 케이스와 같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빌리티의 차이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어빌리티가 높은 사람들은 교육을 더 많이 받고 그리고 어빌리티가 높으니까 교육도 더 받고 소득도 높은 거예요. 뭐 소득이 높은 이유는 어빌리티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빌리티가 어빌리티로 인해서 교육을 더 받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 수도 있어요. 여하튼 어빌리티가 높은 사람들, 그 다음에 어빌리티가 낮은 사람들 이렇게 두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이러한 어빌리티의 차이를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의 어빌리티가 같다라고 전제를 하고 return to schooling이라고 하는 베타 값을 찾아낸 것이죠. 사실 이렇게 찾은 베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빌리티 바이어스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빌리티의 차이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만약에 데이터가 이렇다면 자, 나눠 봐야 되는 거죠. 하이 어빌리티와 로우 어빌리티를 나눠서 하이 어빌리티의 경우에 return to schooling은 어떤지 그 다음에 이제 아래 그림에서처럼 로우 어빌리티의 경우에 return to schooling은 어떤지 이렇게 찾아봐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작업을 사실 이제 해야 되는 것인데 어빌리티에 대한 어떤 그 구분을 혹은 뭐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이걸 우리가 컨트롤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어빌리티의 차이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혹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얻은 베타는 잘못된 베타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실제로 하이 어빌리티의 경우와 로우 어빌리티의 경우에 제 그냥 이그젬플입니다. 그림으로 그려본 건데 실제 우리가 어빌리티의 차이를 무시하고 계산을 한 추정을 한 리턴 투 스쿨링의 경우에는 베타 값이었는데 이것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어빌리티의 차이를 우리가 적절하게 통제를 할 수 있다면 자 그렇다면 실제로 관찰할 수 없는 관찰 불가능한 어빌리티라고 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관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에서 IQ 테스트 점수 같은 게 뭐 있으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IQ 테스트 스코어가 과연 정말 어빌리티의 차이를 잘 설명하는 것인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수능 시험 점수가 있다면 수능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어빌리티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까? 네, 그것도 그렇게 썩 나쁜 방법은 아닌데 그것도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어빌리티를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가 수능 점수인가라고 했을 때 또 그렇지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빌리티의 차이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정확하게 어빌리티의 차이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부터 경제학자들이 특히 이제 이 레이버 이코노미스트들이 어떤 고민을 많이 했냐면 그럼 쌍둥이들을 보면 어떨까? 쌍둥이는 기본적으로 같은 능력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는 아이덴티컬 트윈스의 경우에는 사실상 태어날 때 그러니까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능력의 차이는 사실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교육 수준의 차이에 따른 소득 차이를 어떻게 구해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과거에 어떤 되게 훌륭한 레이버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트윈스 데이터를 본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연구 결과고요. 여기에서 이제 내추럴 익스페리먼트를 사용하는 것이죠. 내추럴 익스페리먼트는 인위적인 실험이 아니라 자연적인 실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쌍둥이가 태어나는 걸 뭐 실제로 산부인과에서 인위적으로 쌍둥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는 하는데요. 네, 그런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세대죠. 저희 아이 낳을 때 그때 이제 제 아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들은 얘기인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얘기가 쌍둥이를 선호하는 그런 그 부부들이 많이 있어서 쌍둥이 시술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쌍둥이의 경우 우리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능력 차이가 기본적으로 없으니까 쌍둥이들 사이에 만약에 학력 차이가 존재하고 그러니까 쌍둥이가 동일한 그 교육 수준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뭐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만약에 쌍둥이 두 사람 사이에 교육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고 소득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면 그건 어빌리티의 차이가 아니라 교육 수준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소득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빌리티 바이어스라고 하는 것을 거의 해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동일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제 쌍둥이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한번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그 TV를 보다가 그런 걸 한번 봤었습니다. 중국에서 무슨 이런 트윈스 페스티벌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인터넷에 실제로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트윈스.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교육 수준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을 이제 트윈스들을 모아서 첫째와 둘째가 있겠죠. 퍼스트 본과 세컨 본. 첫째 로그 임금, 그 다음에 둘째 웨이지, 로그 값입니다. 이 둘의 이제 차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트윈스, 두 번째 트윈스의 소득 격차, 세 번째 트윈스들의 소득 격차, 당연히 이제 교육 수준의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이걸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눠주면 그러면 이제 쉽게 베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어빌리티의 차이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제 다만 몇 가지 문제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빌리티의 차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쌍둥이들 같은 경우에 뭐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로 우리가 비교해 보면 첫째는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첫째, 둘째 모두 결혼을 했는데 첫째의 경우에 아이가 한 명이고 둘째의 경우에는 뭐 아이가 세 명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능력의 차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백그라운드 같은 것들도 함께 통제를 해야 되겠죠. 뭐 이런 건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뭐 결혼 유무라든가 여부라든가 혹은 뭐 자녀가 몇 명인가 뭐 이런 것들은 쉽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으니까 쌍둥이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그렇다면 어빌리티의 차이는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고.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은 그렇다면 트윈스 같은 경우에 교육 수준의 차이가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 수준의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해서 소득 격차가 발생하는 건데 그렇다면 쌍둥이의 경우에 왜 교육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가 또 하나의 우리의 퀘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능력이 같은 아이들인데, 사람들인데 왜 교육 수준의 차이가 발생할까?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앞서 봤던 모형,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휴먼 캐피탈 관련한 모형에서는 사실 교육 수준의 차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어빌리티의 차이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인율의 차이, 디스카운트 레이트의 차이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번 챕터에서 조금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트윈스의 경우에는 어빌리티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으니까 두 사람의 디스카운트 레이트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두 사람의 디스카운트 레이트의 차이, 할인율의 차이에 의해서 교육 수준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쌍둥이의 교육 수준의 차이가 디스카운트 레이트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교육 수준의 차이가 왜 나타나는가를 설명하는 모형을 돌아가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모형이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레이트의 차이에 따라서 능력이 똑같은 두 사람의 경우에 교육 수준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알렉스와 베티의 경우에. 근데 지금 우리의 모형은 교육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는 요인이 딱 두 가지밖에 없지만 모형을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하거나 다른 모형을 채택하거나 교육 수준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다 고려한다면 교육 수준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들은 단순히 두 개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형에서 교육 수준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이 두 가지다라고 하는 얘기지. 세상에서 교육 수준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이 두 가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형의 관점에서 본다면 쌍둥이의 교육 수준의 차이는 디스카운트 레이트에서 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이거죠. 그렇죠?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갖고 태어나는 본질적인 능력의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innate ability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을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디스카운트 레이트과 같은 차이는 사실 있는 거잖아요. 쌍둥이들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동일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더 하고 싶은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다양한 차이들을 우리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이기는 해요. 쌍둥이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좋은 데이터이긴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모든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데이터라고 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정말로 사람들이 그 자신의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를 극대화하는가? 그러니까 교육 수준을 선택을 할 때 자신의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를 극대화해서 교육 수준을 선택하는 것인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인적 자본, 휴먼 캐피탈 모형에서는 이제 이러한 가정을 도입해서 보고 있는데요. 교육 수준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의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육을 내가 12년 받을 때, 예를 들면 14년 받을 때, 16년 받을 때, 혹은 뭐 18년 받을 때, 20년 받을 때 각각의 교육 수준에 대해서 평생 소득이 있을 거고 그 평생 소득을 다 알아서 내가 그것을 선택한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경제학 박사잖아요. 경제학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지 않고 대학만 졸업하고 취직을 했었더라면 얼마를 벌었을까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그 커리어를 선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커리어에서 저의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교육을 1년 더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할 때 교육을 받지 않는 경로와 교육을 1년 더 받는 모든 경로를 다 경험해 본 다음에 평생 소득을 알아서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경우에 대학을 갈 수도 있고 대학을 진학할 수도 있고 대학을 진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사람은 그 다른 경로는 알 수 없어요. 대학을 진학한 사람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직을 했을 때의 경로를 알 수가 없고 반대로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일을 한 사람은 물론 나중에 대학을 진학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일정 기간 동안은 최소한 전혀 다른 경로를 걷는 거니까요. either way 어느 걸 선택하든 간에 그 다른 대안은 사실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대학을 갈 때 컬리지입니다. C는 컬리지고 HS는 하이스쿨인데 대학을 진학했을 때 자신의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일을 해서 자신이 얻게 되는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를 비교를 해서 사실 더 큰 거를 선택하는 것인데 사실 그 다른 나머지 대안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 나머지 대안은 사실상 자신도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와 같이 레이버 이코노믹스를 공부하는 사람들조차도 데이터를 관찰을 했을 때 특정한 경로를 그러니까 커리어 패스를 선택한 사람의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 혹은 평생 소득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나머지 대안을 선택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는 사실 관찰할 수 없습니다. 관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앞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렇고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대안에서 무엇이 실현되었을지를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직면하는 그러니까 사실 레이버 이코노믹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의 모든 문제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죠. 뭐 두 가지 대안을 다 선택해보고 더 나은 걸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찰 불가능한 대안들을 우리가 어떻게 핸들할 수 있는가가 사실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경제 정책에도 특히 노동시장과 관련한 경제 정책에도 굉장히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요, 그렇죠? 어빌리티 바이어스와 마찬가지로 이런 제가 제시했던 이그젬플과 같이 매우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을 갖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했었다면 과연 얼마를 벌었을까? 이거 관찰 불가능한 거예요. 고등학교만 졸업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학을 진학한 다음에 벌게 될 소득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들은 대학을 진학하지 않기로 선택을 했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관찰 불가능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급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 두 그룹은 다른 그룹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 그룹과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한 사람들의 그룹과 실제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다른 그룹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어빌리티 바이어스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사람들이 만약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했었더라면 얼마만큼을 벌었을까? 이것도 관찰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대학을 진학했으니까. 이건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관찰 불가능한 데이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일을 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고요. 같다고 간주할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빌리티 바이어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접근은 기본적으로 어빌리티의 차이가 존재할 때 심각한 문제가 있겠죠. 단순히 이 두 그룹을 비교한다면 물론 이 사람들의 어떤 특성들을 우리가 적당히 통제할 수 있어요. 뭐 결혼을 했는지, 성별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했는지, 뭐 어떤 직종의 어큐페이션은 무엇이고, 인더스트리는 어떤 산업에 포함이 되어 있고 등등등 굉장히 많은 차이들을 우리가 적당하게 다 핸들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지만 관찰이 불가능한 어빌리티의 차이들은 쉽게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여기에서도 이제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육 수준의 차이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가 단순히 교육 수준의 차이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에디와 브릿의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소득 수준의 차이가 어빌리티의 차이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죠. 간단한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일종의 카운터 이그젬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대학을 진학한 사람들이 더 낮은 소득을 얻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애나와 벨라를 제가 비교해서 볼 텐데 한 사람은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할 거고요. 다른 한 사람은 대학을 진학하는 의사결정을 할 텐데 본질적으로 이 두 사람의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자신이 더 잘하는 게 있고 자신이 잘 못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더 잘하는 거를 선택을 했어요. 두 사람 다. 자신에게 자신이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비교 우위 관점에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더니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좋았던 사람의 소득과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아서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사람의 소득을 비교해 보면 우리의 상식에 따르면 대학을 진학했을 때 더 높은 소득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카운터 이그젬플이고요. 애나는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블루칼라에서 일하는 것을 더 잘합니다. 블루칼라 잡이 잘 맞고 그걸 더 잘해서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고요. 예를 들면 빌 게이츠가 빌 게이츠나 뭐죠? 누구죠? 돌아가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애플의 그분, 그 아이폰 만드신 분 이름이 뭐죠? 생각이 안 납니다.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대학을 진학하는 것보다 연구 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일을 하는 게 자신에게 더 잘 맞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벨라는 교육을 받고 와이트 컬러 잡에서 일하는 것이 더 좋은, 그것이 더 적성에 맞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애나의 경우에는 블루 컬러 잡에서 일을 하게 되면 $20,000를 받고요. 그 다음에 와이트 컬러 잡에서 일을 하면 $40,000를 벌 수 있어요. 와이트 컬러 잡을 얻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이 필요한 잡입니다. 벨라의 경우에 블루 컬러 잡에서는 잘 못해요. $15,000를 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이트 컬러 잡을 얻게 되면 교육을 받고 $41,000를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 컬러 잡에서는 애나가 벨라보다 더 낫고요. 그다음에 와이트 컬러 잡에서는 이제 벨라가 애나보다 조금 더 낫죠, 그렇죠? 라이프 타임은 2기간으로 제한해서 한번 생각해. 문제가 간단해지니까 2기간으로 나누어서 보려고 하고요. 만약에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2기간 모두 블루 컬러 잡에서의 임금을 받는 거예요. $20,000, 애나의 경우에, 벨라의 경우에는 15,000 이렇게 받는 거고. 만약에 교육을 받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기간에는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1기, 2기로 나눠서 보면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1기에는 아무것도 따로 특별한 교육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요. 아무것도 받지 못해요. 제로.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받게 되니까 애나의 경우에는 $40,000를 벌 수 있고요. 벨라의 경우에는 $41,000를 벌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애나의 경우 만약에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첫 번째 기간에도 $20,000를 받고 두 번째 기간에도 $20,000를 받고요. 만약에 교육을 받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기회는 아무것도 못 벌고 그다음에 두 번째 기회에 자신의 와이트 컬러 잡에서의 임금이 $40,000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벨라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않는 것을 선택할 경우에 15,000을 벌고요. 그 다음에 교육 받는 것을 선택했을 때 첫 번째 기간에는 아무것도 벌지 못하지만 두 번째 기회는 이제 $41,000를 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의사결정은 자신의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를 비교를 해서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를 비교하고 그렇죠? 애나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벨라의 경우에는 이 경우와 이 경우의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해서 더 높은 현재 가치를 제공하는 현재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스쿨링 초이스를 하겠죠. 교육을 받지 않는 것에서 더 높은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를 얻는다면 교육을 받지 않을 것이고 교육을 받을 때의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가 더 크다면 교육을 받을 거예요.
편의상 디스카운트 레이트는 둘 다 10%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애나와 벨라의 경우에 각각. 그래서 애나의 경우 계산해 보면 애나가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블루 컬러 잡에서 일을 한다면 두 기간 모두 2만 달러를 받으니까 첫 번째 기는 디스카운트를 하지 않고요. 두 번째 기간에 대해서만 디스카운트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38,000달러가 되고요. 만약에 애나가 교육을 받고 와이 컬러 잡을 테이크하게 된다면 그러면 36,000달러. 그래서 애나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애나는 학교 교육을 받지 않을 것이고요. 블루 컬러 잡을 선택할 거예요. 이게 애나의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가 되는 것이고 벨라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15,000, 15,000을 받을 테니까 이걸 현재 가치로 계산해 보면 28,600달러 정도가 되고 만약 교육을 받는다면 37,000달러를 벌 수 있어요. 그래서 벨라는 교육을 받는 것을 선택을 하고 와이 컬러 잡을 테이크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데이터에는 애나 같은 사람도 있고 벨라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애나가 선택하지 않은 초이스인 이건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나가 포기한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애나의 기회비용은 사실 우리가 관찰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벨라의 기회비용도 우리가 관찰할 수 없어요. 벨라는 이것보다 37,000이 좋아서 선택한 거고요. 애나는 이것보다 38,000이 더 좋아서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건 관찰할 수 없는 것이죠. 선택하지 않은 건 관찰할 수 없는 거예요. 38,000과 37,000을 이제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얻은 결과는 뭐냐면 교육을 받을 때 사실 더 높은 소득을 얻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교육을 받지 않은 애나의 라이프타임의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가 교육을 받은 벨라의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보다 더 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받은 사람의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의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보다 더 작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노스쿨링이고 스쿨링이에요.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데이터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육을 더 받으면 더 높은 소득을 얻는 것이 맞겠지만 지금 우리 케이스에서처럼 각각이 더 잘하는 게 다르다면 자신의 비교 우위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비교 우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더 잘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면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것을 선택을 한 경우에는 교육에 따른 리턴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인 경우잖아요. 이렇게 비교를 해버리면 리턴 투 스쿨링은 마이너스인 경우예요. 그 문제가 심각한 거죠. 데이터에는 이런 것들이 사실상 존재합니다. 그럼 이제 벨라가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벨라는 교육을 받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교육을 받아서 자신의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가 떨어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미스테이크는 뭐냐면 이런 거죠. 벨라의 기회비용은 사실 이건데 벨라는 28,000달러보다 37,000달러가 더 좋아서 37,000을 선택한 것이지 벨라가 이걸 선택할 수 있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애나가 선택한 것을 벨라도 선택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건 애나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고 벨라는 자신의 기회비용은 28,000달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벨라의 베스트는 38,000이고 지금 벨라가 세컨 베스트를 선택한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 우린 지금 제가 카운터 이그젬플로 다 보여드렸으니까 벨라의 베스트가 37,000이고 38,000이라고 하는 것은 벨라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걸 이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만약에 데이터에서 이렇게 나타나면요.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부 공무원들이나 뭐 이렇게 미디어 통해서 나오는 거나 기자들이 이렇게 취재해서 뭐 이렇게 신문이나 뉴스 이렇게 보시면 나오는 거 이런 값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대부분 다 이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오염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컨테미네이트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오염되어 있는 거죠. 컨테미네이티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벨라가 대학을 가지 않고 블루칼라 잡을 가졌다면 에나만큼 벌 수 있었을까? 이게 아니죠. 그렇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벨라의 기회비용을 관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 없어서 그런 것이지 저렇게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런 옆집에 사는 아이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연봉 막 7천만 원, 8천만 원 받는다. 너도 대학을 가지 마라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의 문제였던 것이고 실제로 대학 가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에게 더 나은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나와 벨라는 기본적으로 애플과 오렌지의 관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서로 비교 불가능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측치, observat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바로 selection bias인데요.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 예산 제약, 그다음에 자신의 효용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최선의 선택을 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차를 사러 갔었는데 그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꽤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를 할 때 그 딜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가격이면 뭐 예를 들면 뭐 그랜저라든가 이런 거 사실 수 있는데 왜 그 크기가 작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이 요즘은 뭐 큰 차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전기차도 나오고 그때는 이제 하이브리드 기술이 그렇게 발전할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벌써 10몇 년 전이니까요. 10한 2년 전인가쯤 돼요. 10년도 더 된 일인데 왜 그랜저나 더 큰 세단을 구입하실 수 있는데 왜 하이브리드 이런 작은 차를 사시냐 이런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이건 뭐 저희한테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니까요. 그러니까 애나와 벨라를 비교할 경우에 우리 이제 슬랙션 바이어스를 범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슬랙션 바이어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자신한테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나는 블루 칼라 잡이 최선이고 벨라는 자신에게 최선은 와이 칼라 잡이었었어요. 그래서 블루 칼라 잡을 선택하고 이 사람은 와이 칼라 잡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 베스트인 선택을 다 한 사람 둘을 이렇게 갖다 놓고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슬렉션 바이어스는 굉장히 많은 그 레이버 이코노믹스뿐만이 아니라 이 범위를 벗어나서 경제학의 여러 분야에 슬렉션 바이어스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더 잘해서 그걸 선택한 사람들, 그다음에 그걸 잘 못할 것 같아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선택한 사람들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막바로 비교해 버리면 이런 셀렉션 바이어스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 질문 있어요? 셀렉션 바이어스 얘기를 더 하면 굉장히 재밌을 텐데, 네. 셀렉션 바이어스가 되게 많은 곳에서 나타나요. 근데 이걸 잘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질문 있어요? 가장 재미있는 슬랙션 바이어스가 이 슬랙션 바이어스는 굉장히 많은데요. 뭐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공무원을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공무원 왜 되고 싶어 하세요? 공무원을 희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가에 봉사하기 위해서? 이건가요? 국가에 시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안정적이라서? 네. 죽을 때까지 돈을 받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으면 여러분 나중에 결혼을 하거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 배우자가 절반 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죽을 때까지 국민이 보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자, 공무원들이 받는 가장 많은 그 비판이 뭐냐면 복지부동이에요. 복지부동. 자,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비교해 보죠. 공무원이라고 하는 잡을 선택한 사람들과 뭐 민간 부분에서 일을 하는 민간 부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죠. 민간 부분 취업자들과 공무원들을 비교해 보시죠. 공무원에게 가장 많이 쏟아지는 비판이 뭐냐면 복지부동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공무원들이 민간 부분보다 더 복지부동일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슬랙션 바이어스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하는 일 자체가 기본적으로 창의적이지 못하고 진취적이지 못하고 뭐 대체적으로 뭐 규제를 만든다던가 관리를 한다던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우리가 슬랙션 바이어스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슬랙션 바이어스를 생각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안정적인 잡을 선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슬랙션 바이어스예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거의 모든 부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실제로 선호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부분에 공무원에서 복지부동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건 뭐 불가피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뭐 하나만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되게 많아요. 찾아보면 되게 많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보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휴먼 캐피탈 모형에서 핵심은 교육을 받게 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높아진 생산성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제 급여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교육과 생산성, 그 다음에 이제 웨이지로 연결이 되는 교육은 그 자체로 프로덕티브한 거예요. 휴먼 캐피탈을 축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인적 자본을 축적하는 행위이죠.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더 높은 생산성으로 인해서 자신의 컨트리뷰션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바로 이건데요. 인적 자본 모형에서는. 그런데 지금부터 보려고 하는 스쿨링 모형은 교육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다만 쓸모가 있다면 내가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신호 역할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그널링 롤만 하는 거예요. 교육은 생산성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다만 신호의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정하고 싶은 것은 사람은 생산성이 높은 사람과 생산성이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업이라든가 뭐 이렇게 어필을 해야 되는데 기업은 내가 생산성이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를 도무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데려다가 고용해보지 않으면, 데려다가 써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생산성이 높은 사람인지 생산성이 낮은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채용을 하는 시점에서 그 사람을 하이어하는 시점에서 그 사람이 생산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워커가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야 되는데 밝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디그리라고 하는 거죠. 학위, 대학교 학사 학위, 대학을 졸업했다 혹은 자격증 이런 것들로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될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혹은 대학을 졸업하든 이런 이제 학위 같은 것들이 교육 수준이죠, 그렇죠?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타입이 다르고 혹은 퀄리티가 다르고 생산성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은 그 신호를 받아서 그 사람이 정말로 하이 타입인지 하이 퀄리티인지 뭐 하이 프로덕티비티인지를 이제 판단하는 것이죠. 교육에 있어서 그러한 측면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고요. 이 시그널링 모형은 뭐 처음에 소개된 지는 한참 됐죠. 한 50년쯤 됐나요? 굉장히 예전에 나온 이론인데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그
설득력이 더 높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두 가지 유형의 워커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하나의 타입은 low productivity고요. 또 다른 타입은 high productivity입니다. 두 가지 타입만 있어요. 전체 워커들 중에서 생산성이 낮은 사람들의 비율이 Q고요. 예를 들면 뭐 2분의 1, 2분의 1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Q만큼이 low productivity이고 1 마이너스 Q만큼 나머지가 high productivity입니다. low productivity 같은 경우에 생산성은 라이프타임 입장에서 보면 20만 달러고요. 한번 몇 가지 이제 우리가 가정들을 동시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한번 취직을 하면 그냥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뭐 은퇴 시점까지 중간에 내가 잘못된 생산성, 잘못된 타입을 뽑았구나라고 해서 회사가 해고를 하거나 레이오프를 하거나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취업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로우 프로덕티비티는 20만 달러를 벌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평생, 그러니까 자신의 생산성이 현재 가치인데 이건 받아야 되는 최소한의 평생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소한 받아야 하는 기업으로부터. 기업들은 경쟁적인 환경에서 웨이지 오퍼를 준다라고 생각하세요. 현재 가치, 프레젠트 밸류예요. 그 다음에 하이 타입의 경우에는 30만 달러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경쟁적인 환경에 있다면 하이 타입에게는 30만 달러를 제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스쿨링 코스트는 로우 타입이 3만 달러고요. 이제 하이 타입이 2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로우 타입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을 때 더 높은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심리적인 비용이 심리적인 비용을 우리가 포함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1년 만에 끝낼 수 있는 과정을 이 사람은 뭐 몇 개월 더 그 과정을 이수해야 된다든가, 혹은 또 보충 수업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밤에 저희 이제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밤에 이제 뭐 좀 하려고 그 학부생들도 같이 사용을 하는, 저는 이제 학부생으로 간 게 아니니까 같이 사용하는 컴퓨터 랩에 이렇게 싹 들어갔는데 거기에 막 등치가 이만한 학생들이 앉아서 그 컴퓨터가 되게 조그매 보여요. 그런 학생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등치가 굉장히 크니까 이렇게 싹 봐도 그 풋볼 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아메리칸 풋볼, 미식축구 하는 학생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서 밤에 그 과외 수업 같은 걸 받고 있더라고요. 따로 모여서. 운동권 학생들, 운동권 학생들 따로 랩에 모아서 뭐 컴퓨터 실습 이런 거 이제 하는 거 본 적이 있는데요. 추가로 이렇게 뭔가 더 물론 이제 그 친구들이 로우 프로덕티비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운동하는 친구들이 이제 낮에 운동하고 저녁에 필요한 또 학습을 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익스트라 클래스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정규 과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운동하는 학생들은 다 과정을 이수해야 나중에 이제 프로로 진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다 공부를 시키잖아요. 운동하는 친구들한테. 학점 봐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더 높은 교육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가 되겠죠. 생산성 차이에 따라서 이제 교육 수준, 교육 비용이 다르게 발생한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구조인데 비대칭 정보를 기본적으로 가정을 해야 되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은 제가 low productivity인지 high productivity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비대칭 정보고요. 하지만 저는 제 타입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타입을 알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높은지 생산성이 낮은지 자기는 알고 있지만 기업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워커는 자신의 타입을 알고 있고요. 이제 기업들은 워커의 타입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포만 알고 있어요. Q만큼이 low 타입이고 1-Q만큼이 high 타입이라고 하는 분포는 알고 있지만 어떤 워커가 나타났을 때 그 워커가 high 타입인지 low 타입인지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균형을 생각해 볼 텐데 하나가 pulling equilibrium이고 또 하나가 separating equilibrium이에요. 그냥 pulling 통합 균형이라고 부르던가요? 하여튼 뭐 그렇게 부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보려고 하는 균형은 separating equilibrium입니다. 분리균형이에요. 그러니까 pulling equilibrium은 말 그대로 워커를 구분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모두 다 그냥 뭉뚱그려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ulling equilibrium은 어떤 균형이냐면 모든 워커들이 교육을 받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기업도 누가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평균 생산성만큼 급여를 제시하는 것이 풀링 이퀄리브리엄이에요. 그래서 풀링 이퀄리브리엄은 모든 노동자들이 교육을 받지 않고 기업들은 평균 생산성만큼 급여를 제시하는 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기업들은 그 중에 일부는 생산성이 높고 그 중에 일부는 생산성이 낮다고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분포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평균 생산성만큼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모두 다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낮은 임금을 제시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20만 달러를 제시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이타입은 오지 않겠죠. 하이타입은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업은 아무도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는 평균 생산성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평균 생산성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시를 하면 그러면 당연히 이퀄리브리엄이니까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 않는 것이 최선이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됩니다. 우선 뭐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우선 기업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워커가 Q의 확률로 로우 타입이고 1-Q의 확률로 하이 타입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정보 비대칭에 따라서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웨이지 프리미엄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하지 않아요. 누구라도 교육을 더 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을 더 받는 사람이 하이 타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육을 더 받든 받지 않든 무조건 다 똑같은 그러니까 분포만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업이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그렇다면 워커들은 당연히 교육을 받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죠. 교육을 받아도 어차피 평균 임금을 받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봐야 비용만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받지 않는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죠. 기업이 얼마만큼의 급여를 제시를 하냐면 평균 생산성이니까 로우 타입이 Q만큼 있고요. 그래서 20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Q 곱하기 20만. 그 다음에 하이 타입이 1-Q만큼 있고요. 30만 달러. 그래서 1-Q에 30만 달러. 평균 계산해 보면 평균 생산성 계산할 수 있고요. 평균 생산성은 아마도 20만 달러와 30만 달러 사이에 어떤 값이겠죠. 최저 20만에서 최대 30만 사이에 어떤 값을 갖게 될 거예요. 이게 평균 생산성이겠죠. Q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가질 거예요. Q가 만약에 2분의 1이라고 한다면 25만 달러가 되겠죠. 기업이 제시하는 평균 생산성에 해당하는 임금은 25만 달러가 될 거예요. 기업이 제시하는 급여는 바로 요 사이의 값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제 W 바만큼을 기업이 제시를 한다면 그렇다면 로우 타입과 하이 타입 모두 교육을 받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W 바만큼을 받는 거잖아요. 교육을 받든 받지 않든 기업은 무조건 W 바만큼을 제시하기 때문에 풀링 이퀄리브리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W 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교육을 받게 되면 4년 동안 매년 3만 달러를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로우 타입의 경우에는 보시죠. 로우 타입의 경우에는 매년 3만 달러의 교육 비용이 발생하고 하이 타입은 매년 2만 달러의 교육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로우 타입의 경우에는 12만 달러의 교육 비용이 발생해요. 4년 동안.
그러면 당연히 교육을 받더라도 기업은 어차피 평균 임금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않는 것이 로우 타입한테도 좋고요. 그 다음에 하이 타입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을 받지 않는 게 더 좋겠죠. 왜냐하면 교육을 받아봐야 기업이 나를 하이 타입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냥 랜덤하게 교육을 받는다고 기업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워커들이 알고 있다면 당연히 교육을 받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이 타입의 경우에도 교육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어차피 교육을 받지 않는 것이 하이 타입에게도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폴링 이퀄리브리엄에서 기업들이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그 중에 일부는 로우 타입이고 여전히 Q의 확률로,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그 중에 일부는 하이 타입이라고 믿는 거예요. 1-Q의. 자, 이제 두 번째 폴링 이퀄리브리엄을 받고 두 번째로 세퍼레이팅 이퀄리브리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균형은 어떤 균형이냐면 하이 타입만 교육을 받고요. 로우 타입은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하이 타입에게 기업이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하는 균형이 바로 분리균형, separating equilibrium이에요. 이 경우에는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만 기업은 이게 바로 separating equilibrium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은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만 교육을 받고 기업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자신이 하이 타입이라고 하는 시그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업은 이제 그걸 믿고 그 사람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제시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타입인지는 관찰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의 교육 수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같은 것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바텀 라인은 뭐냐면 기업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하이 타입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은 실제로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믿음이 현실과 다르지 않고 기업이 그렇게 믿는다면 정말로 하이 타입만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은 사람들 중에 로우 타입은 이제 없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믿음은 유효해요. 그래서 하이 타입만 교육을 받게 되고 로우 타입은 실제로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간단하게 먼저 셀프 셀렉션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대학 교육을 받게 되면 그래서 학위를 가지고 있다면 생산성과는 아무 상관없이요. 학위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기업이 하이 타입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산성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교육을 받았다면 하이 타입이라고 믿고 기업은 그 사람에게 30만 달러의 급여를 제시를 할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타입과 상관없이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이 타입만 교육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기업은 이 사람이 로우 타입이라고 믿고 이 사람에게 20만 달러를 지급할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로우 타입이 하이 타입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교육을 받게 되면 30만 달러, 교육을 받게 되면 기업이 저를 하이 타입이라고 믿고 30만 달러를 줄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로우 타입이 그렇게 행동할 인센티브가 있을까? 이제 반대로 하이 타입이 30만 달러를 포기하고 교육을 받지 않고 20만 달러만 받을 인센티브가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세퍼레이팅 균형에서 말씀드렸던 이 균형이죠. 그렇죠? 여기에서부터 벗어날 인센티브가 있을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업들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급을 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하이 타입이라고 믿고 그러면 그러한 믿음을 워커들이 받아들여서 하이 타입이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로우 타입이 교육을 받는 경우 더 이득을 볼 수 있을까?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자신에게 더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판단해 보겠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셀프 셀렉션이에요. 자신에게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로우 타입의 경우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기업들이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로우 타입이라고 생각해서 20만 달러를 줄 거예요. 교육을 받지 않으면 20만 달러를 받습니다. 제가 만약에 교육을 받게 되면 기업이 저를 하이 타입이라고 생각하고 30만 달러를 주겠죠. 하지만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로우 타입의 경우 4년 동안 매년 3만 달러를 써야 돼요. 그래서 12만 달러의 교육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30만 달러에서 12만 달러를 빼면 얼마가 되죠? 18만 달러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교육을 받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것보다 교육을 받지 않는 것이 로우 타입에게는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교육 비용이 있어요. 로우 타입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교육 비용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우 타입은 교육을 받지 않는 의사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 타입의 경우에는 만약에 하이 타입의 경우 자신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육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기업은 하이 타입을 로우 타입으로 판단을 하고 20만 달러를 지급을 하겠죠. 그래서 하이 타입이 교육을 받지 않게 되면 20만 달러의 급여를 받게 되고 만일 교육을 받는다면 기업은 이 사람이 하이 타입이라고 믿고 30만 달러를 줄 거예요. 하지만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하이 타입은 2만 달러씩 4년 동안 모두 8만 달러의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넷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 차이는 22만 달러가 되겠죠. 그래서 하이 타입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않고 20만 달러를 받는 것보다 교육을 받고 22만 달러를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이 타입은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해요. 세퍼레이팅 이퀄리브리엄에서는 각자 자신에게 좋은 걸 선택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로우 타입의 경우 교육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하이 타입의 경우에는 교육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퍼레이팅 이퀄리브리엄 혹은 이러한 분리가 실제로 가능해요. 세퍼레이션이 사실상 가능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중요한 이러한 세퍼레이션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로우 타입의 경우 더 높은 교육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로 하이 타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로우 타입이 하이 타입을 흉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교육 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퍼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레이버 이코노믹스 컨텍스트에서 벗어나도 굉장히 많은 이그젬플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와 그냥 그런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좋은 퀄리티의 가전제품과 하이 퀄리티와 그 다음에 로우 퀄리티의 가전제품이 있는데 하이 퀄리티의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들 혹은 하이 퀄리티의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대체로 어떠한 그 소비자 정책을 채택을 하냐면 뭐 2년 워런티, 3년 워런티 이런 워런티를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신감이 있는 것이죠. 뭐 2년, 3년 사이에 제품에 하자가 생기면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다 고쳐주겠다. 무상 수리해주겠다. AS 해주겠다. 이런 이제 워런티를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자신이 하이 타입이라고 하는 것을 컨슈머들한테 어필을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로우 퀄리티의 제품을 생산하는 가전제품 회사라든가 자동차 회사는 그러한 워런티를 흉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제로 2년, 3년 정도의 워런티를 제시를 할 경우에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고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일종의 교육 비용이 발생하는 것처럼 실제로 로우 타입의 경우에는 그런 워런티를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가격을 좀 낮춰주고 워런티 같은 것들은 품질 보증 기간 이런 거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 하이 퀄리티인지 로우 퀄리티인지를 판단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비용이 높은 어떤 워런티를 제시하는가 제시하지 않는가가 일종의 시그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로우 퀄리티를 생산하는 회사들은 워런티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교육 비용과 마찬가지로 하이 퀄리티를 생산하는 회사들을 흉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모방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다시 이제 교육의 시그널링 역할로 돌아와서 로우 타입이 하이 타입을 흉내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높은 교육 비용이 있습니다. 만약 교육 비용이 낮아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 그냥 이미테이트 하는 거죠. 그렇죠? 흉내내고 다 교육을 받는 균형으로 갈 거예요. 그럼 기업들은 로우 타입과 하이 타입을 구분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평균 임금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로우 타입과 하이 타입은 교육을 받는 것보다 교육을 받지 않는 것이 더 좋으니까 이제 다시 풀링 이퀄리브리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비용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어떠한 균형으로 돌아갈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냐면 풀링 이퀄리브리엄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균형이 다 실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우선 세퍼레이팅 이퀄리브리엄 그림인데요. 세퍼레이팅 이퀄리브리엄은 하이 타입은 교육을 받고 높은 임금 받는 것이고 로우 타입은 교육받지 않고 낮은 급여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교육 비용인데 이건 로우 타입의 교육 비용이고 밑에 있는 요거는 하이 타입의 교육 비용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1년 더 받을 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바로 3만 달러였습니다. 로우 타입의 경우에. 그래서 4년 교육을 받게 된다면 여기가 12만 달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이 타입의 경우에는 기울기가 다음에 나오는데 기울기가 2만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1년 더 교육을 받을 때 2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하이 타입의 경우에는 교육 비용으로 8만 달러가 발생하겠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세퍼레이팅 이퀄리브리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업들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하이 타입이라는 걸 알고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이 로우 타입이라고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우 타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만약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건 교육받지 않는 것이죠. Years of Schooling이 제로인 걸 선택한다면 기업은 이 사람이 로우 타입이라고 믿고 20만 달러를 제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든가 아니면 교육을 받는 거죠. 받고 기업은 이 사람이 하이 타입이라고 믿을 테니까 이걸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 비용이 12만 달러만큼 발생하니까 실제로 얻게 되는 소득은 제가 화살표로 표시한 요거만큼입니다. 그래서 로우 타입은 이 화살표의 길이만큼을 선택할 것인지 교육을 4년 받고 요것만큼을 선택할 것인지를 비교할 텐데 당연히 이게 더 크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받지 않는 걸 선택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하이 타입의 경우에는 중요한 게 바텀 라인은 바로 이거죠. 그렇죠? 교육 비용의 차이입니다. 하이 프로덕티비티 워커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기업들이 로우 타입이라고 믿고 20만 달러를 제시할 거예요. 그러면 하이 타입의 경우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이만큼의 급여를 받게 되고 교육을 받게 되면 30만 달러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 비용으로 8만 달러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화살표의 길이만큼이 교육을 받을 때 얻게 되는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가 되겠죠. 하이 타입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 길이가 더 길 테니까 하이 타입은 교육을 받는 걸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세퍼레이팅 이퀄리브리엄이 실제로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우 타입의 경우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풀링 이퀄리브리엄으로 돌아가서 기업이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죠. 평균 임금은 20만 달러와 30만 달러 사이에 있어요. W 바입니다. 이 사이에 있어요. 자, 이제 이 경우에 풀링 이퀄리브리엄에서는 기업들이 교육을 받든 받지 않든 항상 일정 비율의 사람들은 하이 타입이고 일정 비율의 사람들은 로우 타입이라고 믿는 균형이란 말이에요. 기업들이 실제로 그렇게 믿고 W 바의 임금을 제시를 하면 워커들은 교육을 받지 않는 것이 교육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풀링 이퀄리브리엄이었습니다. 그래서 로우 타입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로우 타입 워커는 교육을 받지 않으면 W 바만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육을 받게 되면 이만큼의 교육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수입은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당연히 로우 타입은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하이 타입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을 받지 않으면 W 바만큼을 받을 수 있는데 교육을 받게 되면 그러면 예, 이만큼의 교육 비용 적지만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래도 교육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차피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급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비용만큼의 소득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하이 타입의 경우에도 교육을 받지 않는 것을 선호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플링 이퀄리비움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시그널링에 대한 이야기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오늘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